네, 일단은 이제 효과에 대해서 동시행 항변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잠깐 또 좀 설명 하나 드릴게. 우리가 이제 동시행 항변권인데 이제 항변이라는 어떤 내용, 정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변의 그 개념은 뭐냐면 예를 들겠습니다. A가 돈을 빌려준 사람, 빌려줬다. 은행, 뭐 그걸 대주라고 하죠. B가 돈을 빌린 사람, 빌린 사람인데 이걸 차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A가 B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죠? 빌려준 돈, 내가 너를 돈을 빌려줬으니까 빌려준 돈을 갚아라. 이게 금전이행 청구입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럼 B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이 가능하냐면 첫 번째, 이런 대답이 가능하죠.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느냐 여부를 먼저 따져보겠죠. 나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A한테. 그럼 이렇게 되겠죠. 무슨 소리냐? 나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한테 돌려줄 돈이 없어. 갚을 돈이 없어. 그러한 답변이 하나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는 실무적으로 소송 실무적으로 부인한다. 난 빌린 사실이 없다. 돈을 빌린 사실이 있어야만이 갚는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시당초 나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이게 뭐다? 소송 실무상 부인. 그렇게 되면 A는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은행 같으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계약서 쓰겠죠. 그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는 돈을 빌려주겠다는 약속과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승낙, 그런 약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즉 요물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돈을 계약서에 빌려준 약속한 금, 예컨대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해야 A는 B에게 빌려준 돈 돌려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좀 지우고요. 두 번째는 B가 A에게 돈을 빌린 사실은 맞다. 돈을 빌린 사실은 맞다.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변제했다. 돈을 변제했다. 아니면 변제기를 원래는 2023년 7월 26일 날 계약서에는 26일 날 돈을 빌려주고 갚는 걸로 되어 있지만 B의 요청에 따라서 A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변제기를 유예해 줬다. 요런, 아니면 A와 B는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B의 사정이 딱해서 A는 채무를 면제해 줬다. 이러한 어떤 사유들이 뭐냐면 항변입니다. 항변. 그 전제는 뭐죠? A가 B에게 청구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초 사실을 인정해요. 하지만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게 뭐다? 항변입니다. 항변은 결국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는데 그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사유겠죠. 그 사유에는 변제게 되면 소멸이겠죠. 막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주로 소멸. 변제기 유예이기 때문에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지금 권리 행사할 시기가 아니다. 채무 면제 또한 소멸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저지시킨다. 막는다. 막는다는 것은 아예 이 채권의 성격에 따라서 소멸도 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틈틈이 배웠던 소멸시효. 이것도 항변이에요. 돈을 빌려준 건 맞다. 근데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멸되었다. 이런 것들이 뭐다? 항변입니다. 결국은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항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써진 겁니다.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의 실현을 저지할 수 있다. 동시에 항변권은 A의 채무가 있고 B 채무가 있으면 동시에 이행하라는 얘기잖아요. 즉 A가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B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네 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나는 너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법상의 권리다. 법이 정한 권리라는 겁니다. 법이 정한 권리이기 때문에 동시에 항변권은 어떠하다? 적법하다. 그렇죠? 법이 정한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법에 적합하겠죠. 적법의 반대말은 뭐죠? 위법하다. 그렇죠? 그럼 위법하다는 개념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의 요건에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결국은 위법성이거든요. 반대로 적법하면 손해배상이 성립될까요? 아닙니다. 따라서 동시행위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적법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불법 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부분까지 연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성질상 채무자가 이를 행사한 때에만 저지력 효력을 발생한다. 즉 항변권은 항변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경우에만 고려되는 거지 알아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돈을 청구를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불이익은 자기가 감수하는 겁니다. 따라서 행사를 해야만 그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 여부는 채무자의 의사에 달려있다. 당연한 거죠.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그 권리,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재량입니다. 의무적으로 행사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다만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는 것이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채권자의 이해 청구서 기출은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에 이해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항변권이 맞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을 받는다, 틀리다. 제가 처음에 강조를 했죠. 동시에 항변권,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동시에 항변권이 받아들이면 이렇게 나온다죠. 매매 같은 경우는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상당의 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라. 그게 상환 이행 판결입니다. 뭐뭐로부터 수령과 동시에 이행하라. 동시에 표현이 동시 이행 관계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동시 이행 관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동시에 상환 이행 판결도 나오는 게 있었죠. 물권편에서 어떤 경우보다 유치권. 유치권에서도 상환 이행 판결이 나옵니다. 자, 다음 동시에 항변권이 이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청구권 행사를 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게 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이에요. 임대차 계약 종료예요. 그러면 어떤 의무가 발생하냐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죠?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 근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각자 예컨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은 목적물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때 돈을 돌려받았는데 이 시점이 지나서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이 기간 동안에 손해가 있겠죠. 대부분은 이자 상당이겠죠. 아니면 연체. 그걸 연체라고 하죠. 연체. 마찬가지로 지금 임대인은 이 시점에 목적물을 넘겨받아야죠. 근데 임차인이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럼 이 기간 동안 목적물을 반환을 못했다. 반환받지 못했다. 그 얘기를 못하면 점유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점유를 받지 못한 얘기는 임대인이 사용 수익을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 수익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손해가 있지 않냐.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소송을 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목적물 반환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받았다는 주장을 할 거고요. 그 얘기는 이제 부당이익이나 불법행위에 기초해서 임차인은 금전에 대한 이자 상당의 지연 손해금을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임대인이 임차인 사이 이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예요. 따라서 본래의 목적물이나 보증금에 의해 별도의 지연 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려면 동시이행 관계가 깨져야 돼요.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목적물을 반환 청구를 하려 함과 동시에 지연 손해금 주장하려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동시에 관계를 깨야만이 지연 손해금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각자 둘 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속 동시행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방금 언급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동시에 항변권을 가진 채무자는 비록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아까 안 했죠. 임대차 계약 종료 끝났음에도 그것만으로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자, 지연 손해금은 채무 불이행이 된다는 얘기는 지연 손해금이에요.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연에 따른 손해금. 근데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비록 이행기가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함께 세트로 하십시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핵심은 자동채권. 자동채권에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있으면 상기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암기를 해주십시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자동채권. 수동채권은 가능합니다. 그 얘기겠죠. 자동채권. 자, 그럼 B번에 대해서 잠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자, 동시이행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정당화시키는 사유가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결국은 채무 불이행에 저지시키는 겁니다. 비록 이행기가 도래했지만 자신의 권리의 의무에 대해서 상대방 청구에 대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 때는 이행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 지체는 손해배상, 즉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즉 동시이행 항변권은 그러한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이제 법에서 소송에서 주장을 하겠죠. 보통의 소송하게 되면 임대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샀을 때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이사 가기 전에 계속 있어요. 그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요. 어떤 소송이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에 어떤 얘기를 할까요? 목적물 돌려받지 못했다. 목적물을 반환받은 것 동시에 하겠다. 돌려주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줘라. 그리고 이 사건 소송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연 12% 상대의 지연 손해금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항변권이 있으면 저지된다고 했죠. 그런데 판사님은 판결을 할 때 상대방이 그 얘기를 해야만이 또 들어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임차인이 임대인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보증금 반환 청구 플러스 금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이게 소촉법이 적용되면 연 15%입니다. 꽤 커요. 그럼 판사님이 판단할 거예요. 일단은 보증금 반환, 임대인한테 물어본다. 보증금 돌려줬습니까? 아니요. 왜 안 돌렸습니까? 항변을 해요. 어떤 항변은? 동시에 항변.
동시항변. 그러면 판사님 여기서 어떻게 판결한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돌려주면 상관없는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사직심 변론 종결시거든요. 기준은. 그때까지 안 돌려주면 어떻겠죠? 상한 이행 판결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지원손해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손해금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기각이 돼요. 받아줘요. 왜냐하면 지원손해가 발생하지 않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을 죄송합니다. 여기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한 거고요. 주장한 경우에는 지원손해금 발생하기 때문에 청구 기각이 돼요. 이 부분은. 하지만 주장을 안 했다. 그럼 인용이 돼요. 그런데 이미 목적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장이 있는 것처럼 되기는 청구 기각이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이해를 편하기 위해서 제가 구분한 거예요. 이 동시에 항변 주장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도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주장을 해야 그걸 받아들여서 판단하는 거지. 이런 주장이 없는데도 판사님이 알아서 동시이행 판결을 전제로 상한 이행 판결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판사님이 주장을 하지 않는데도 판사님이 알아서 하는 것을 직권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직권 판단은 원칙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만 직권을 판단하지 대부분은 변론주의가 적용돼서 당사자가 즉 자신이 이익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거지. 해야만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냥 해석만 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좀 부연 설명했습니다. 일방 당사자의 채무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일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확정기일이 있어요. 변제기가 도래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즉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행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한다? 우선 자기 채무를 이행을 제공해야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항변권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자기 채무를 이행했으면 이제 동시에 항변권 행사를 못하는 거다. 그게 뭐다? 소멸이다. 소멸시킨다. 무력화시킨다. 소멸시킨다. 이러한 효과 소송에서 관철하려면 소송에서 어떻게 한다? 변론주의 원칙상 동시에 항변권을 소송상 원형 주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장해야 하고 이것이 주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주장해야만이 법원, 판사님은 판단하는 거지 그러한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변론주의 원칙은 겁니다. 네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만 난 판단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직권은 네가 주장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판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어디서 했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자,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옵니다. 기출문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자, 동시이행 항변권에 하게 되면 제가 인정이 되면 뭐라고 했죠? 적법하다. 반대말이 뭐다? 입법. 이 법은 불법이죠. 그럼 손해배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진다 틀렸다. 동시이행 항변은 불법 점유가 아니죠. 동시이행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을 고려할 사항이다? 아니다. 주장을 해야 한다. 자, 기출문제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다음. 이게 이제 포인트죠. 제가 처음에 서두에 동시이행 항변은 결국은 인정된 케이스와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그걸 구분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암기죠. 여러분 어떤 식으로도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로 인하여 먼저 인정한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예를 보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로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에 발생한 지분 이전 등기 의무. 구분 소유적 공유가 뭐죠? 한 필지를 공유관계예요. 등기부상은 A, B 공유지만 A, B 사이의 약정에 의해서 이 부분은 내가 배타적으로 쓰고 이 부분은 B만 사용하는 거. 그래서 A 지배하는 곳에 건물을 각자 주택을 짓고 산다. 기억나시죠? 그 경우에 A, B가 이 구분 소유적 관계를 해소하면서 서로 간에 지분을 넘겨줘야 합니다. 분필하면서. 그거는 당연히 형평상 동시행 관계겠죠. 서로 교환을 해야 하니까.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는 뭐다? 동시행 관계. 자, 누누이 이거는 새로 제가 예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물 반환 의무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동시행 관계입니다. 동시행 관계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네 번째,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자,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했어요. 그리고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에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 임차는 무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런데 갱신 청구권 행사를 받은 임대인이 거절한 경우를 뭐라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자,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어떤 효과가 있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매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생긴다? 매매 효과가 생기는 거죠. 매매는 계약이죠. 계약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청약, 승낙, 양 당사자의, 대립하는 당사자의 매도인, 매수인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야죠. 그런데 누구의 의사만으로?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성권이다. 매매가 되면 당연히 어떤 게 있죠?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 반대로 임대인은 어떻게 되죠?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죠. 따라서 매매 계약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동시행 관계다. 자, 그때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배울 때는 또 하나 추가된 쟁점이 뭐냐면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는 임차인의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즉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그 얘기도 함께 언급이 되는 겁니다. 자, 당사자 약정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양도하거나, 즉 그냥 무상으로 임대인에게 넘겨주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한다? 그러한 약정은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 약정의 내용을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정이 없기 때문에 600 임차인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계약서에는 못한다고 됐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해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예요. 그럼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그 얘기는 임차인은 매수권은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매 유사의 법률 관계가 성립된다. 왜냐하면 유사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죠? 매매는 당사자 의사가 합치가 돼야 돼요. 근데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 표시로 매매가 성립된 거잖아요. 사실상. 즉 일방의 의사 표시로 성립됐기 때문에 매매 유사의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서로 건물 명도 및 소유권 이전 등의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 매매 대금을 좋아하는 거고 매매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대가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 따라서 동시이행 관계다. 그리고 그 동시이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또 언급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권이 행사된 건물에 대한 명도와 소유권 이전기를 맞춰주지 아니했다면 임대인에게 매매 대금에 대한 지급 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지연 손해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죠. 지연 손해금 청구하고 싶으면 자기 채무를 먼저 이행해야겠죠. 이행함으로써 동시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만이 상대방은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계속 연결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 회복 의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매매 계약 해제에서 계약 해제 편에서 배울 텐데 이건 법조문에 있습니다. 6번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 및 설정 등기 말소 의무가 있겠죠. 전세권은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의무와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다. 317조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명문의 규정이 있고 이건 법조문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가등기 담보에 있어 채권자 청산권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 의무. 자, 가등기 담보법 제4조 3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직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가등기 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될 때면 항상 적용 범위가 있어요. 모든 게 담보 가등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럼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된다는 전제에서 그럼 적용 범위가 문제되고 적용된다. 그러면 이제 담보권자가 있겠죠. 담보권자는 결국은 이런 얘기겠죠. 돈을 빌려주는 관계입니다. 돈을 변제기에 받지 못하면 담보권을 실행합니다. 그럼 담보권 실행 방법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권리 취득 방법에 의한 방법과 그 경매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경매보다는 주로 권리 취득 방법에 주목이 됩니다. 권리 취득에는 기속하는 방법과 처분 정산이 있어요. 기속 정산은 말 그대로 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갖는 걸로 끝나는 거고, 처분 정산은 뭐냐면 권리자가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제3자에 매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처분 정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시험 출제품 여기인데 권리 취득 방법은 절차를 거쳐야 돼요. 우리가 중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어떤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는 데는 아마 이 부분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절차느냐? 먼저 실행통지, 그 다음에 청산기간, 도가, 그 다음에 청산, 그 다음에 본등기.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비록 우연하게 요행수로 등기가 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청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본등기를 합니다. 돈이 남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채무자거든요. 정산해 보니까 이만큼이 남네. 그러면 그 금원을 누구한테 준다? 소유자한테 주면서 본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이 규정 때문에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뭘 하냐면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등기를 하잖아요. 담보가 등기해서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본등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등기소에 제출한 서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공할 정보가 있고요. 첨부 정보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청산금을 지급 증명 서류. 청산금이 있으면 청산금을 지급했다는 증명 서류. 그게 첨부 정보예요. 이 첨부 정보가 없으면 각하돼요. 본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뭐냐?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공하는 정보가 있어요. 신청서 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 쓰냐면 실행통지. 실행을 통지를 했는지, 그 상대방에게 실행통지가 도달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기재합니다. 즉, 그것도 이제 첨부하는데 뭘 쓰냐? 죄송합니다. 여기는 실행통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하는데 여기 제공점이 뭐냐면 언제 받았는지 통지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 원인을 기재하기 때문에. 이게 등기 실무입니다. 이제 부동산 등기법 때는 배우지는 않지만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뭐냐면 가담법상의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주,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자, 어떤 본래 채무가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치권 할 때. 본래의 채무가 있어요. 본래 채무가 이행지체라면 본래 채무는 이행이 가능해요. 본래 채무 여기다가 지연손해가 붙죠. 지연손해금이. 근데 이 자체는 동일해요. 그대로. 동일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형태만 바뀌었다. 이행불능일 때는 본래 채무가 이제 못하죠. 하지만 이 본래 채무에 관해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합니다. 본래 채무 가능한. 다만 형태가 바뀌는 거고 이거는 동일성이 있습니다. 다 채무에 동일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 얘기를 했었죠. 본래 채무는 다 갚았어요. 다만 지연소득만 남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 논리가 본래 채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연장이 됐지만 본래 채무의 연장이지만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해배상 채무도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에 가능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이연부담할 때 또 설명할 겁니다. 여전히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계속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애초에 본래 채무에 동시에 항변권이 있으면 이 채무에 대해서도 여전히 동시에 항변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채무와 동시행 관계에 계속 있다. 이 표현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손해배상 채무하니까 채무의 동일성이 있는 거고 계속 동시에 이해 항변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부정한 예. 부정한 예는 반드시 정확히 더 긍정한 예, 부정한 예가 있으면 부정한 예를 더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해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사이는 동시에 항변권 아니다. 아닙니다. 잘 나옵니다.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 이건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거죠. 이거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른 게 아니라 법에서 원래는 이런 권리금 해수 기회 보호 의무를 임대차 계약에서 인정한 거예요? 아니면 법에서 인정한 거예요? 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계약과 무관해요. 이건 법에서 의무를 부과했어요. 어떤 의무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임대차 계약에는 없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의해서 인정된 겁니다. 즉 차원이 쌍무계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측면이죠. 하나는 계약에서 인정되고 하나는 법에서 인정되는 거고요. 이게 동일한 법률 요건이 아니다. 쌍무계약도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없다. 결론은 그건데 제가 부연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이제 이론적인 거예요. 신의 측에 입각해서 이행의 결련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이행의 결련 관계를 인정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경우,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 그렇게 딱 정형적인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확정시키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공평의 관념과 신의 측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한 거냐면 쌍무계약에서는 당연히 인정되겠죠. 쉽게 설명이 되는데 그러한 관점뿐만 아니라 양채무가 추가적으로 확장시키는데 어떤 논리로 동일한 법률 요건, 어떤 사실행위,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시는 기초가 동일하거나 그리고 대가적 의미가 있어야겠죠. 쌍무계약과 다른 겁니다. 또는 공평의 관점에서 결론적으로 이행시키기 타당한 경우 이런 관점에서 확정을 시키는데 이 케이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 뭐냐면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문은 뭐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른 거고 계약이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 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법에서 정한 이거는 계약이고 법에서 정한 보호 의무를 위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법률 요건이 아니다. 그 더 나아가 공평의 관점에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쓴 겁니다. 이게 동시에 항변권을 연장시킬 때 법이나 근거가 없을 때 하나의 도식적인 판단 근거입니다. 자,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뭐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 등기 마소 의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자, 이건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 피담보 채권 플러스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말소 의무와 담보 채권 변제 의무는 동시행 관계다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돈을 갚아야 나중에 저당권을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즉 돈을 먼저 갚아라. 그게 선의의 의무죠. 그걸 먼저 배웠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목적이죠? 어떤 경우죠?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경우 생기는 거죠.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죠. 그런 경우에 이를 담보할 목적이 임차권 등기 명령의 주된 목적이다. 기억나십니까?
담보 목적, 담보적 기능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 담보다 그럼 저당권 떨어십시오. 그럼 당연히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은 다음에 말소 의무가 있는 겁니다. 즉 돈을 먼저 돌려줘. 그게 선이행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당권 피담보 채권 변제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거랑 같은 연장선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담보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판례가 명시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가장 큰 기능이 담보적 기능. 그럼 저당권 떠오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먼저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저당권, 담보, 양도담보권의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 피담보 채무의 변제, 돈을 먼저 변제 가는 것과 담보와 관련된 등기의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있다, 없다? 아니다. 동시행 같지 않다. 먼저 돈을 먼저 갚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임차권 등기 명령과 같이 세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출제 잘 됩니다. 4번. 이 케이스가 아니라 물권편에서도 저당권 편에서. 자, 3번.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행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계약이 유효해야만이. 유동적 무효죠? 개념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일단 유동적 무효이고 유동적 상태에서 확정적인 무효면 매매대금 지급은 없죠. 근데 이게 거래를 허가를 받으면 그때 가서 매매계획에 따른 이행을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허가를 신청 협조에 협력할 의무와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수인한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토지거래 선청 협조를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도인이 나 대금 받아야 협조해 줄게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 실익은 자, 기출 27회 자, 잠시 쉬었다가 기출 주문 보도록 하겠습니다.